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구글 드라이브에 관한 내용을 설명할 겁니다. 지난 시간에 지메일에 관한 걸 설명드렸는데요. 지메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메일이나 한 메일 쓰시면 되니까 넘어가도록 할 거고, 캘린더 같은 경우에도 그 네이버에 있는 캘린더하고도 연동이 된다 그랬죠. 단 둘이 같이 호환되지는 않고요. 여기서 내보내기 눌러서 가져오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드라이브하고 플레이 쪽인데요. 홈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구글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링크를 걸어 놓은 게 있어요. 관리자는 우리가 했었고요. 지메일은 했었고, 유튜브는 뭐 대부분 아실 테니까는. 드라이브 있어요, 드라이브. 오늘 공부할 내용이 이제 드라이브에 가서 다른 작업을 이제 해야 되는 건데요. 구글 드라이브에 가는 거. 구글 드라이브 이제 이동 들어갈 거고요. 그럼 이제 여기다 로그인 하시면 되겠죠. 로그인 상태 유지하는 건 하지 마시고요. 비밀번호 저장도 하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 플레이는 뭐냐면, 구글 플레이는 아시잖아요. 플레이 스토어잖아요. 그렇죠? 네, 플레이 스토어는 우리가 기존에 연습을 했었던 거고, 많은 경험사면 이건 이제 우리가 들어가서 로그인 하시면 여기에서 우리가 플레이 스토어에 앱 같은 거를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침반 이런 거 있어요. 나침반 같은 걸 검색을 해보면은 나침반과 연동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 나침반 쓰세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나침반을 쓸 이유가 없죠. 등산하시는 분들은 그 손목시계에 이렇게 하나 끼는 거 있어요. 1,000원, 2,000원에 파는 거 있어요. 그걸 이렇게 끼는 경우도 있고, 목걸이 형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거든요. 또 배낭에다 이렇게 고리처럼 걸어서 연결해서 쓰는 거 팔아요. 액세서리. 등산 매장 같은 데 가면 그런 거 서비스로 주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굳이 앱을 쓰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수업을 하는 차원이다 보니까는 앱을 깔았어요. 근데 어떤 거를 쓰냐면 나침반이라는 자체 앱이 있고요. 나침반이라는 앱이 있는데, 이 앱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주소가 떠요. 현재 위치 주소가 떠. 여기에. 그게 여기에 어떤 거냐면은요, 그냥 나침반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예, 나침반 앱인데, 잠깐만요. 제 앱이 어떤 게 있나 좀 찾아볼게요. 여기에서 제 핸드폰에 연결되어 있는 나침반, 요거네요. 요거 캐치닷컴이라고 되어 있는 나침반이에요. 예, 캐치닷컴이라고 되어 있는 나침반인데, 다른 나침반도 기능이 있을 거예요. 많이 있을 텐데, 제 초기에 이거를 검색을 해봤더니 여기에 아니고 어떤 나침반을 쓰셔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기능이 이제 어떤 기능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건데요. 선생님, 저 앱을 다운받을 때요. 예. 그러면 저 나침반이랑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예.
근데 보통 뭐 점수를 주는 거는 100도 주는 거는 걔네들 주는 건데 저기에서 사람들이 많이 다운받아 쓰는 게 그게 좋은 거죠. 평점 있잖아요, 평점. 네, 평점도 평점으로 보고, 이제 해가지고 뭐 10,000명보다는 5만 예, 그렇죠. 이제 평점이 그게 이제 정확한 것 그게 뭐랄까 절대적인 건 아닌데 아무래도 평점을 보는 게 낫겠죠. 예, 평점을 보는데 아까 캐치닷컴이라고 하는 사이트에서 안 나오네요. 어디 있는지는 못 찾겠네. 아무 나침반이나 한번 나침반 정확한 나침반 뭐 이런 걸 한번 해보면은요. 이게 어떤 기능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나침반은 어차피 자북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배에서는 나침반의 의미가 없다네요. 왜냐면 다 금속이잖아요. 배 안에가. 그러니까 나침반의 의미가 없대요. 따로 따로 돼 있대요. 배에서, 선박에서 쓰는 나침반은. 일반 우리 나침반은 작동이 안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쓰는 나침반은 어떤 기능이 있냐면요. 나침반을 작동을 시키면 현재 주소를 찾아요. 뭐 할 때 쓰세요, 그거를? 그러니까 어디 다른 데를 여행을 갔는데 이 동네가 뭔 동네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보면 이렇게 뜬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다 이제 메모도 추가할 수가 있어요. 현재 내가 여기를 다녀갔다. 몇 시에 이렇게. 그럼 거기가 무슨 동네인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GPS하고는 어떻게 되나요? GPS도 GPS는 그 위치 잡아주는 게 GPS죠. 그 GPS를 가지고 나침반하고 연동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앱이 보니까. 여기가 이제 마포구 용광동하고 이제 대충 위치가 나오는데 정확한 건지는 모르죠. 여긴 용광동 70번지 1호거든요. 근데 여기는 26번지 18호라고 나온 거 보니까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저는 다른 나침반들도 어떤 기능이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추천하고 싶은 거는 나침반 말고 이거예요. 스위스 아미 나이프라고 하는 거 있어요. 스위스라고 검색하면 바로 뜰 거예요. 이렇게 맥가이버 칼 일명. 그 스위스 아미 나이프에서 빨간색 있잖아요. 빨간색. 이거. 여기는 지금 요건 이제 파랗게 변했네요. 예전에 빨간색이었는데 지금 파랗게 변했는데 예. 맥가이버 칼이 빨간색이죠? 흔히 말하는 스위스 그 군용 칼이. 저 한번 저거 잘못 예, 기능은 똑같아요. 제가 갖고 있는 거랑 제가 쓰는 그 스위스 아미라이프 이거는 빨간색인데 얘를 실행하면 여기 뜨는 창은 똑같아요. 겉그림만 바뀐 것 같아요. 여기 이제 프레시 조명등 켜는 거 하고요. 단위 계산하는 거, 뭐 타이머, 스톱워치, 그 다음에 나침반, 그 다음에 이제 저거 수평계 수직계 있죠? 그 수평계 잡는 거, 계산기도 괜찮아요. 공학용 계산기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돋보기. 이건 돋보기예요. 그래서 저를 보면 이렇게 얼굴이 확대돼서 보이잖아요. 그렇죠? 예, 손가락 같은 것도 손바닥도 이렇게 갖다 대면요. 이렇게 지문 같은 것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저거 선생님이 다운받은 앱을 지금 보여주세요.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거울. 음. 거울이니까 누르면 제 얼굴 보는 거죠, 뭐. 네, 그런 거고, 이건 자가 떠요, 이렇게. 그럼 요 자를 갖다 대면 몇 센치다, 대충 계산할 수 있죠. 요거는 거 하나 쓰시면 그냥 도구로서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찾으신 게 아미 나이프 포 안드로이드. 예. 아미나이프 포 안드로이드 이거요.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스위스라고 검색하면 스위스 아미나이프라 그래서 맥가이버 칼이라고 이제 보통 되어 있는 거죠. 요 회사에서 만든 게 처음에 빨간색 했다가 저는 빨간색으로 쓰고 있고 다음에 제가 이제
태블릿에다 설치를 하려고 보니까 파랗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작동은 내용은 똑같아요. 기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네요. 얘를 하나 실행하면 10가지가 작동되니까 이게 지금 쓸모.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 와. 맥가이버 칼이죠. 네. 맥가이버 칼에 보면 뭐 칼도 있고 톱도 있고 뭐 드릴도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 것처럼 쓰실만 할 거예요. 요거는 빅토리녹스라고 하는, 이걸 어떻게 쓰는 건지 모르겠. 칼날이 튀어나오는 건가? 아닌데. 이건 빅토리녹스 사용법을 설명해 놓은 것 같은데. 예. 뭐 멀티 측정 도구니 뭐 스마트 도구 상자니 뭐 이런 것들도 대부분 같은 기능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 건데요. 제가 써본 경험상으로는 그냥 그 맥가이버 칼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우리 그 스마트폰 안에는 여러 가지 센서가 있어요. 센서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 센서도 있고 자기장 센서도 있고, 그 다음에 근접 센서라 그래서 전화할 때 얼굴에서 갖다 대면 화면이 꺼지고, 그리고 멀리 떼면은 화면이 보이고, 이렇게 하는 게 근접 센서고요. 조도 센서, 밝기 센서라든지 GPS 센서라든지 이런 센서가 굉장히 많고요. 멀티터치라 그래서 손가락 10개가 터치가 되면 동시에 인식하는 거죠. 그러니까 보급형 스마트폰은 5개 인식이에요. 그러니까 피아노 게임 같은 거는요, 10개, 동시에 10개가 터치가 돼야만이 피아노 연주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렴한 거는 5개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한 손만 연주하는 거죠. 한 손으로만. 그런 걸 가지고 앱을 만드는 거죠. 근데 그 스마트폰으로 전화 올 때요. 예. 저는 귀에 가까이 대면 소리가 좀 낙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갖다 대면 아무래도 자기장, 전자파가 좀 발생하기 때문에 살짝 떨어뜨리라고 돼 있어요. 1cm 정도 떨어뜨려라 이렇게 하는데 1cm 떨어뜨리면 잘 안 들리죠.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에서는 좀 저기 할 때는 가까이 되는데 네. 잘 안 들린다고 그래서 야, 내 귀에 문제가 있나 뭐 이제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러면 이 핸드폰에서 그거를 뭐 어떻게 그 아까 얘기하신 그 근접 센서라고 했나요? 자기장 센서라고, 그걸 뭐 세팅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통화하실 때요, 네. 볼륨 조절하세요. 그럼 통화 볼륨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렇죠. 평상시 볼륨하고 통화할 때는 통화 볼륨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는 음악을 들을 때는 크게 들리는데 통화할 때는 작게 들리면 볼륨을 올리시면 크게 들려요. 그렇게 하는 수가. 예, 그게 따로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스피커 볼륨처럼 이어폰에 돌려가지고 볼륨을 올리고 내리고 해가지고 음악을 듣지 않습니까? 그 소리가 통화 소리인 줄 아는데 통화 소리는 따로 있어요. 통화할 때, 통화 중에, 그러니까는 처음에는 벨 소리가 나잖아요. 이렇게 띠리띠리. 그때 볼륨 조절하면 벨 소리 음량이고요. 통화를 딱 시작하자마자 볼륨을 조절하면 그때는 통화 볼륨이에요. 그때는 볼륨이 딸리 움직입니다. 그렇게 해서 크게 하시면 잘 들릴 거예요. 이거 말고 통화 볼륨이 따로 있는 거예요? 통화할 때만. 기능은 작동이 안 되고 통화 중에. 통화 중에 그냥 볼륨을 올리면 제가 이제 선생님하고 통화를 하잖아요. 누구랑 통화하시잖아요, 선생님이. 그때 볼륨을 올리세요. 이 볼륨. 예. 볼륨 조절하는 걸 올리면 지금 올리는 거는 기계 볼륨이고요. 통화 볼륨이 통화 중에만 하는 거예요. 통화할 때 이걸 올려요. 예, 그러면 소리가 크게 들려요. 대신에 배터리가 좀 빨리 닳죠. 볼륨을 올리면. 아니 그래가지고 지하철에서 소리가 안 들리니까 잘 못 듣겠다 그러면 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살살 얘기하면 그 상대편이 크게 얘기합니다. 내가 작게 얘기하면요, 상대편이 크게 얘기해요. 내가 크게 얘기하면 상대편이 작게 얘기하고요. 예, 그러니까는 다음에 잘 안 들리실 것 같으면 살살 얘기해 보세요. 그러면 상대편이 크게 얘기할 겁니다. 평상시대로 얘기했는데 예. 걔는 알아들었는지 근데 내가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다음에 앱 중에 이런 앱도 있어요. 영어로 CPU G. CPU G 요거예요. 이게 본래 PC용 프로그램이에요. 예. 컴퓨터에 있는 거를 이제 점검할 때 쓰는 건데 스마트폰에도 이게 있거든요. 저건 어떤 용도로 쓰시? 이거는요, 스마트폰에 있는 시스템을 검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자, 제가 예전에 설치했다가 지웠는데요. 다시 한번 설치해 볼게요.
CPU 질환은 요거는 유명한 회사에서 개발한 겁니다. 그럼 얘는 이제 스마트 기기에 대한 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CPU가 뭐고, 메모리가 어떻게 되고, 뭐 이제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센서가 몇 개가 움직이는지. 그런 것들이 아주 정확하게 설명이 나와요. 설치가 됐고요. 이걸 핸드폰에다 앱을 다운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요, 이렇게 나와요. 삼성 제 CPU가 1.4기가짜리네요. 그리고 코어가 4개예요. 코어가 4개. 쿼드 코어라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32 나노 공정이라고 되어 있네요. 32 나노 공정. 그리고 CPU가 지금 4개가 800MHz, 1.3GHz, 500MHz로 막 지멋대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움직이고 있어요. 30% CPU를 사용하고 있다고 나오고요. 예. 그 다음에 선생님 CPU 번호가 있는 게 이게 개수예요? CPU 번호라니? 어떤 번호? 뭐 0, 1, 2, 3 이런 거. 예, 쿼드 코어니까 제 건 쿼드 코어니까 4개가 돌아가는 거죠. 4기통 엔진이라고. 실린더가 4개라고. CPU가 4개가 아니라 알파고가 CPU가 1202개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에 보니까는 4.8인치라고 나왔고요. 1720에 1280에 해상도가. 그리고 안드로이드 4.4.4 들어가 있고요. API 레벨은 19라고 되어 있네요. 예. 그 다음에 배터리는 9, 78%, 예. 2100mAh짜리 배터리가 꽂혀 있나봐요. 예, 그런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센서. 와, 이게 뭐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14개 센서가 움직이는데? 뭐 게임 로테이션 벡터 센서 이런 것도 있고요. 지오그래피 영어도 헷갈린다. 우리말로 써주면 좋은데. 구글앱이잖아요. 조도 센서. 현재 130, 120 룩스가 나오네. 조도 센서가 나오네. 그럼 뭐 형광등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 넣으면 뭐 맑게 나오겠지 뭐. 이걸 여기서 PC에서 설치하면 내 휴대폰으로 오는 거예요? 여기에서 설치를 하면 로그인을 하셨잖아요. 네. 설치를 하면 얘가 여기로 와. 휴대폰으로 와요? 예. 지금 설치하시는 거예요? 예. 해보세요. 이거는 자주 볼 일은 아닌데 내 기계가 과연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어느 정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시는 거지. 이걸 보면서 감동적이다 이런 건 아니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봐가지고 뭐 어쩌라고 도대체. 이 센서가 돌아가는데 이 센서가 어쩌라고. 그런 건 우리는 상관이 없는데. 조명은 쓸만하네요. 조도 센서 이렇게 체크해가지고 예, 그것도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이 안에 보면 이제 그 수평 이런 센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집 지을 때도 책상을 옮겨놨는데 요즘 세탁기에 보면 수평 센서 있거든요. 수평계. 그것처럼 사진 찍으러 갔는데 내가 카메라를 제대로 놨는지 그러면 여기 있는 아까 그 뭐야 빅토리녹스 그림 있었잖아요. 맥가이버 칼 거기에 보면 수평 게이지가 있거든. 그걸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여기는 이제 센서만 보이는 거고요. 이 센서를 이용해서 만든 게 아까 그 맥가이버 칼에 있는 수평계거든요. 그 수평계를 가지고 올려놓으면은 한번 놔보세요. 이 책상에다 한번 올려놔보세요. 여기 빅토리녹스 칼 그 있잖아요. 거기다가 버블 레벨이라 그래서 요거예요. 요거 수평계. 얘를 한번 올려놔 보시면은 오 대충 잡히는 것 같은데
안 잡히는구나. 이 책상이 끼우러져 있어. 저희 집 아파트에다 갖다 놓으면 이렇게 기울어져 있을 거예요. 공을 놓으면 공이 굴러가, 아파트가. 수평이 안 맞아. 이게 보는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 동글뱅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동글뱅이 요거를 가지고 뭘 보냐. 여기 있는 걸 가지고는 뭐 놓기 방법이 다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수직 수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수직 수평이 되는 거죠. 가로 세로 놓고. 그럼 동글뱅이가 그 하얀색이 정중앙에 오면 빨갛게 변해요. 이렇게 놓고 보시면은 하얀색이 그 원 안에 들어가면서 빨갛게 보일 수가 있다고요. 그러면 그가 이제 수평이나 수직이 이제 수평이 맞는다는 거죠. 근데 지금 이 하얀 동그라미가 3개나 있잖아요. 네, 세 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이거 이렇게 보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이 수평은 맞았는데 수직이 안 맞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평, 수직 다 맞춰야 되는 거지.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쓰실만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CPUG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보시고 나서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이 얘는 지금 퀄컴 스냅드래곤 800이라고 써 있네요. 2.27기가라고 돼 있는데 저는 1.4기가짜리 코어가 4개거든요. 근데 지금 요 화면에 뜬 건 2.27기가니까 얘가 훨씬 빠른 거죠. 기가라는 말은 10억이에요, 10억. 1초에 10억 번의 전기적 신호가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1기가가. 그러니까 2.27기가 하면 22억 7천만 번이 움직이는 거예요. 초당. 전기적 신호가. 그러니까 빨리 움직이는 게, 많이 움직이는 게 성능이 좋은 거죠. 그리고 코어가 갤럭시 S4? 갤럭시 S4가 옥타 코어인가요? 갤럭시 4 갖고 계신 분. 옥타로 나와요? 몇으로 나와요? 안 해봐서 모르시죠? 그 다음에 뭐 32비트, 64비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많아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스마트폰에 화면 사이즈 있잖아요. 화면 사이즈. 제 거는 아까 720에 1280이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화면, 빔에 틀어놔 있는 이 화면이 1024예요. 이게 1024인데 제 스마트폰은 이게 가로가 1280이니까 이 모니터보다 해상도가 더 넓은 거예요. 우리 19인치 모니터가 가로가 1280이거든요. 그러니까는 해상도가 괜찮은 건데 이 스마트폰이 1280 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갤럭시 S5라든지 이런 거 보면 뭐 1920이라든지 굉장히 높아요. 여기 보시면 넷피스 24 크라우드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방금 전에 봤던 한컴 오피스 넷피스라는 거 있어요. 넷피스가 뭐 여기도 있고 저기 있는데 뭐 같은 거겠죠? 네, 그래서 설치를 하셔야 돼. 그러면 아래 한글을 쓸 수가 있어요. 스마트폰에서 넷피스는 네, 뭐예요? 그 네트워크 오피스죠. 네트워크 오피스. 그러니까 한컴에서 제공해주는 크라우드형 아래 한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넷피스라는 거를 설치하고 나면 그게 이제 전체적인 기능을 쓰겠다라는 거고, 그 중에 아래 한글을 작동시키려면 아래 한글을 또 깔아야 돼요. 2개를 깔아야 돼. 넷피스를 먼저 하나 깔고 넷피스에서 아래 한글을 작동을 시키면 아래 한글을 또 깔아야 되고, 미리 깔아놓으면 그냥 바로 작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건 회원 가입을 해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 이거 뭐 할 때 쓰죠? 아래 한글 문서 작성할 때. 문서 작성할 때. 근데 이거는 클라우드에 저장되는 거고요. 내 컴퓨터에 저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 컴퓨터에 저장하시려면 아래 한글을 별도로 설치하셔야 돼. 여기 있는 건 대부분 클라우드형이거든요. 클라우드형인데
자, 이렇게 해서 아래 한글은 이제 우리가 설치를 했고요. 그렇죠? 자, 동영상에서는 제가 아래 한글 설치하는 거는 설명을 뺐습니다. 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자, 그러면 이제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야죠. 드라이브. 이제 드라이브에 가시면 이렇게 보일 겁니다. 이거 여기 목록은 제 거니까 여러분하고 다를 수 있어요. 제 거는 여기 있는 거고. 자, 왼쪽에 있는 거죠. 왼쪽에 있는 이걸 갖고 사용하는 겁니다. 자, 구글 드라이브 어디 있는지 찾으셨죠? 로그인 하시면은 왼쪽에 메뉴들이 나오고요. 현재 15기가 사용 중에서 2기가만 쓰고 있어요. 지메일이 2기가 쓰고 있고요. 드라이브는 782메가 쓰고 있고요. 지메일에 뭐 2기가씩 쓰고 있나? 포토는 49메가라고 나오네요. 그렇죠? 15기가 15기가면 뭐 평상시 쓰는 업무 다 돼요. 두고두고 된장 묵히듯이 묵혀두는 거 아니라면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새로 만들기를 누르셔가지고 구글 문서, 스프레드시트, 프레젠테이션, 더보기 이런 거 있어요. 그렇죠? 더보기 누르면 뭐 또 여기 설문지, 드로잉, 지도 이런 거 있잖아요. 자, 그럼 하나씩 볼게요. 파일 업로드? 업로드는 뭐죠? 내가 갖고 있는 내 컴퓨터 파일을 이 드라이브로 옮기는 거예요. 즉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이건 어렵지 않겠죠. 한번 눌러볼까요? 파일 업로드 눌러서 어느 걸 올릴 거냐 이거죠. 어느 걸 올릴 거냐. 제 거 보니까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 사진이 하나 있는데 제 손바닥 그림을 하나 올리겠다. 그러면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하나 올라가겠지 뭐 이렇게. 하나 올라갔어요. 손 여기 올라가 있네. 그림으로 보이네. 뭐. 어려운 건 아니에요. 필요 없으면 어떻게 해? 오른쪽 버튼 누르고 삭제하면 되죠. 휴통 그림이 있으니까. 선생님, 그럼 한 번에 올릴 수 있는 데이터 양이 또 있는 제한이 있나요? 네? 한 번 올릴 때 한 번 올릴 수 있는 거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 그런 게 있잖아요. 양을 제한시키고 데이터 양을 갖다가 제가 막 용량 큰 건 안 올려봐서. 아니 뭐 그냥 물어본 거예요. 네.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볼게요. 파일 업로드에 들어가서 오늘 수업한 자료가 있어요. 오늘 새벽반에 제가 수업한 자료가 있는데 그게 용량이 제법 될 거란 말이야. 2.5기가짜리가 있어. 2.5기가. 저희는 뭘 봐요? 어? 저희는 여기서 뭘 봐요? 자, 업로드 눌렀는데 뭘 보나요, 저희는? 뭐를 보냐고요? 여기 이상한 게 많이 있는데. 뭐가 이상한 게 많아요? 자,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렇게 만들면 재미가 하나도 없어. 이거 급할 때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선생님은요 미리 수강 신청을 받아요. 무료 강의인데. 그럼 스마트폰으로 신청을 하든지 해서 저 홍길동입니다. 저 이정민입니다. 수강 신청할게요. 그럼 2시까지 오세요. 3시까지 오세요. 그래. 안 오면 신청해놓고 안 오면 다음에 못 들어오게 한다고. 그래 놓고 미리 여기다가 만들어 이걸 만들어. 그러면 이제 핸드폰에 그 선생님 핸드폰에 수강 신청자 명단이 있잖아요. 여기다 이름을 다 적어줘. 다 적어주고 궁금한 사항이 뭐냐 이거야. 오늘 수업이 뭐냐면 스마트폰에 관한 수업인데 스마트폰 수업 중에서 스마트폰에서 궁금한 게 뭐냐 1번, 2번, 3번, 4번 5개씩 질문하기를 만들어. 그럼 여기다가 이름 쓰고 궁금 1, 궁금 2 이렇게 해서 5을 만든다고. 5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선생님이 이름을 다 쓰죠. 그러면 이거를 공유를 걸어놓고 스마트폰으로 보내드릴 수도 있고 문자로 보낼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각자 들어가서 자기 이름 자리에다가 여기 이제 이순신이라고 적혀 있으면 나는 교통 앱이 궁금해요. 뭐 나는 뭐가 궁금해요 하고 쓸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날 수업을 하는 거야. 주제가 없어.
오늘은 스마트폰에서 공부합니다. 그러면 스마트폰 어딘지 주제가 없어. 스마트폰 자체야. 그럼 와가지고 교육생들이 다 거기다가 자기 질문을 해. 그럼 질문을 통틀어서 보고 강의를 하시는 그런 선생님도 있어요. 그런 분은 스마트 워크가 생활에 돼 있는 분이지 이게. 자, 그러면 쉬는 시간을 좀 갖고 나서요. 뭐를 할 거냐면 본격적인 거는 새로 만들기 엑셀 파워포인트 만드는 게 아니라 더보기에 들어가면 설문지가 있거든. 설문지. 이 설문지. 이게 재밌어요. 이걸 할 줄 알아야 되거든. 그래서 설문지 미리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공지사항에 훈장서신에 가면 1사분기 훈장서신이죠? 요거야 요거 여기 설문조사 해놓은 거 있거든. 여기 이거 밑에 거 얘를 클릭을 하면 PC로도 뜨고 스마트폰에서도 얘가 뜨거든. 그럼 여기에 어쩌고 저쩌고 이거 쭉 체크하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이거를 이제 우리가 만드는 거를 해볼 거고요. 이렇게 해서 설문이 들어오면 그 설문을 통계를 낼 줄 알아야죠. 그 다음에 QR코드도 만들어서 QR코드를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에다 올려놓으면 그 QR코드를 촬영해서 설문을 작성하게끔 편하죠. 그래서 그런 거 연동하는 거를 해볼 겁니다. 새로 만들기 가셔서 더 보기 누르셔서 설문지. 그럼 설문지는 뭐라고 해볼까요? 일단은 뭐 넘어갈게요. 이따가 해봐야 되니까. 자, 설문지 설명 넘어가고 제목 없는 질문. 여러분 설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거 있죠. 귀하의 성별 이런 거 있죠. 객관식으로 해야 되려나? 체크박스로 해야 되나? 단답형? 종류가 있어요. 그렇죠? 단답형은 뭐예요? 직접 쓰는 거죠. 남자, 여자 쓰는 거지. 근데 어떤 사람은 남자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남이라고 쓰고 어떤 사람은 남성이라고 쓸 테고 어떤 사람은 머스마라고 쓸 테고 그러면 헷갈리잖아. 통계를 못 내잖아요. 그렇죠? 단답형으로 하면 안 돼. 뭐로 해야 될까? 체크박스 할까? 체크박스는 어떨 때 쓰는 거예요? 귀하의 취미를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여기다 미리 써놓는 거지. 독서, 등산, 뭐 골프 이런 거. 그러면 체크하는 거지 이렇게. 체크박스는 아닌 것 같고 뭐로 할 거야? 객관식? 여기다가 뭐라고 쓸까? 여성이라고 먼저 씁시다. 그 다음에 남성이라고 쓰면 되겠죠. 귀하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성, 남성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예요. 객관식 질문이라 그러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더하기, 질문 추가. 귀하의 출생 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럼 뭐라고 써야 되나? 여기는 날짜? 날짜를 만약에 쓰면 어떻게 될까요? 몇 년 몇 월 며칠을 쓰는 거잖아. 연도만을 쓰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날짜를 하면 안 되겠죠. 그러면 뭐를 해야 될까? 단답형을 써야지. 단답형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단락도 아니고 드롭박스? 드롭박스는 뭘까요? 1951년 또 하나 1952년 1953년 일일이 다 쓸 수 없잖아요. 종류를. 그렇죠. 귀하의 통신사는 어딥니까? 그러면 SK텔레콤, 뭐 LGU 플러스, KT 세 개면 되는데 출생 연도는 1901년서부터 2016년까지 다 100몇 개를 만들어내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돼요? 드롭박스는 그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냥 단답형을 쓰는 게 좋겠지. 여기다가 몇 년 하고 쓰겠지. 그렇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쫙 해서 체크하는 것만. 체크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여기 그런 게 있는지. 여기 보시면 객관식 그리드, 날짜, 직선 단계, 드롭박스. 직선 단계는 뭐 하는 거예요? 오늘 강의가 좋았습니까? 매우 좋았음. 1. 5번 매우 나빴음. 그런 식으로 해서 1에서 5단계까지 쓰라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직선 단계고 객관식 그리드는 뭐 하는 거예요? 표를 만드는 거지. 표 만들 것도 아닌 것 같고 시간도 당신은 몇 시에 주무십니까? 그러면 시간을 쓰면 되는데 연도만을 집어넣을 그렇다고 생년월일을 입력하세요. 그럼 싫어하거든. 생년월일 입력 안 한단 말이야. 드롭박스는 아까 말씀드린 거고요. 네. 그러니까 단답형을 쓰는데 단답형을 여기다가 이렇게 써야 되겠지. 예. 1978년인 경우에는 1978 숫자만 입력하세요. 이렇게 알려줘야지. 어떤 사람은 78년이라고 입력하거든. 그럼 78년이면 나이가 몇 살이야? 2000살이야? 그렇잖아. 사람은 78년생입니다. 그러면 1978년을 알아듣는데 컴퓨터는 78년 그러면 그냥 78년이에요. 1978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는 이렇게 뭘 기록을 해줘야 뭐가 알아듣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잠깐만 볼게요. 어떤 게 있는지. 제가 예전에 만든 설문지가 있는데 한번 볼게요. 어떤 설문지가 있냐면 이게 있단 말이야. 성명을 입력하세요. 이건 이제 교육생이니까는. 네. 잠깐만. 여기 보면 핸드폰 번호 입력하세요. 무슨 과정을 수강하십니까? 뭐 과정에 설치되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세요. 다중 선택 가능한 거죠. 그렇죠? 체크하면 되겠고. 뭐 이렇게 어느 정도 하십니까? 그럼 1에 매우 잘한다. 5 전혀 모른다. 그럼 나는 3번, 누구는 4번. 뭐 이런 식으로 체크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기도 만드는 거예요. 자, 더하기 눌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센터의 시설 만족도. 센터 시설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만족도. 이렇게 쓰면 여기는 뭐를 쓰면 되죠? 직선 단계를 해서 1번은 뭐야? 1번은 청소 상태 매우 만족. 5번은 뭐죠? 더러워서 못 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되죠. 그렇죠? 그럼 1이 청소 상태가 매우 만족한 거고 5번은 더러운 거니까는 그 중에서 하나 고르게끔 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강의 설문지는 다 저기서 만드는 그렇게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작업을 해서 예. 그 다음에 파란색은 파랗게, 녹색은 하면 녹색 나오고 이렇게. 예. 이건 뭐죠? 미리 보기니까는 얘를 실행하면은 어떻게 나온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미리 보기도 있고. 요건 뭐죠? 설정하는 건데 로그인 필요하겠느냐 이거야.
로그인을 하면 뭐예요? 내가 로그인을 해서 로그인 한 번 하면 그거로 이제 끝나는 거지. 글 쓰고 나면. 근데 로그인 필요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막 100번도 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 근데 로그인이 필요하면은요, 회원 가입이 안 되는 사람은 못 쓴다는 얘기잖아. 그럼 짜증내지. 예. 자, 설문지에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만족도 조사 이렇게 만들고, 설문지 설명은 뭐냐면 뭐 교육 종료 후에 작성하는 경우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왜 하는지 대충 알겠죠. 그렇죠? 예. 섹션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요. 섹션을 또 집어넣을 수 있고. 예. 저 하나 놓쳤는데요. 예. 저 만족도 조사하고 그 밑에 기와의 성별을 선택하세요. 그거는 어디서 해서? 여기. 그거 했고요. 예. 그 밑에 달라. 기와의 출생연도를 말씀해 주세요. 단답형. 단답형을 누르면 되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얘를 체크박스로 바뀌면, 네. 자, 이거를 다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거는 단답형으로 만들었는데 설문 하나 더 만들게요. 귀하의 취미는 하고 이제 만들었어요. 그러면 취미는 하나가 아니잖아요. 여러 중에 하나만 고르는 거는 여기서 말하는 대로 객관식 질문 이거고요. 체크박스로 해가지고 여기다가 뭐를 하면 되죠? 뭐 등산 옆에다가 또 뭐라고 쓰면 되죠? 뭐 독서, 뭐 영화 관람, 음악 감상,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뭐가 있을까요? 춤추기, 뭐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씩 클릭할 때마다 옵션 추가가 계속 뜨잖아요. 그러면 제가 그까지 마무리했다. 거기 위에까지 하면 옵션 추가 그거 안 없어지죠? 그럼 이제 밑에 거는 만약에 안 하겠다? 안 하면 그럼 여기서 쓰면 끝나는 거예요. 아, 그 밑으로는 여기 보시면 이제 필요 없는 건 제가 닫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춤추기에서 끝난 거죠?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또 있는 사람도 있잖아. 저처럼 헌혈 이런 사람. 그럼 기타 추가를 눌러가지고 여기다 직접 써라 이거야. 그런 거는. 기타 추가라는 말은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를 가지고 작업을 해보면 이제 5가지 중에 하나가 나오고 나머지는 알아서 쓰시오 이거죠. 알아서 쓰시오. 미리 보기 눌러보면 자, 여성인지 남성인지 체크하는 게 있죠. 여기다가 뭐 1977년 이렇게 쓰겠고, 나는 독서하고 춤추게 하고 기타인데 기타에는 헌혈, 이런 식으로 3가지를 선택한 거죠. 자, 청소 상태 뭐 이렇게 쓰고 제출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제출을 하면은 한 건이 기록이 된 거예요. 한 건이. 응답에 지금 아까 예행 연습해 본 거죠. 응답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응답을 받는 거고,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를 이제 공개를 해야죠. 어딘가 올려야 되잖아. 보내기 눌러서 전자표로 보내든지, 그렇죠? 링크를 걸든지 URL 단축을 해서 하든지, 그렇죠? 이건 HTML로 작성하는 거니까 우리는 아직 HTML 배우는 건 안 했잖아요. 그렇죠? 링크 주소를 길게 할 건지 짧게 할 건지 상관없이, 자, 얘를 복사해 가지고 아까 여기에 뭐 학습 자료실에 설문을 좀 해주세요 라고 제가 글을 올릴 거 아닙니까? 글 올리면 그 글을 클릭해 가지고 오셔서 설문을 작성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응답이 몇 명인지 쭉 나오는 거죠. 응답이 나오는 거죠. 자, 일단은 만족도 조사인데
교육 수료라고 제가 쓸 거고요. 저장 중이라고 떴네요. 그렇죠? 설문지가 제목이 없네요. 설문지 제목 만족도사 교육 수료 자동으로 들어갔죠? 자, 닫으면 어떻게 돼요? 닫으면 설문지 만족도 조사 여기 있네. 여기 있죠. 지금 여기 있죠? 그럼 이제 얘를 미리 보기 할 수 있고 공유할 수 있고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고 그렇죠? 링크를 집어넣을 수 있고 더블 클릭해서 보면 만들어졌고요. 만들어졌고 응답 하나 아까 제가 한 거 나와 있네. 그렇죠? 한 명 응답했어. 뭐라고 떴냐면 남성 하나야. 한 명밖에 없으니까. 취미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독서, 춤추기, 기타, 화장실 청소 지금 두 번째 거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한 100명, 1000명 응답을 하면 통계가 쫙 나오겠죠? 이번 조사에 참여하신 분들은 남성이 몇 프로, 여성이 몇 프로 나올 테고 그 다음에 교육 수요 청소 만족도를 봤더니 대부분은 뭐 양호한 편으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거 아닙니까? 취미를 해봤더니 뭐 독서나 춤추기를 좋아하시는 분이 몇 프로고 뭐 등산은 몇 프로고 이렇게 나오더라. 기타도 몇 프로 나왔다. 뭐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통계가 떠요. 과거에는 이 통계를 따로 출력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운 이 시스템에 의해서는 자동으로 통계가 보이네. 저는 지금 뭐 저 혼자 했지만 그럼 다시 미리 보기 눌러서 이번에 여자라고 치고 1987년이라고 하고 독서, 등산, 영화 관람이라고 하고 세 번째 거를 하고 제출을 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응답 하나 더 올라갔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자 하나, 여자 하나 50% 50%고 날짜는 이렇게 두 가지가 나타났고 지금 독서가 100%고 하나씩 음악 감상은 하나도 없다고 나와 있죠. 예. 두 번째 표기한 거, 세 번째 표기한 거 하나씩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언제 하느냐? 그 페이스북이나 블로그에 카페에다가 이 링크를 복사를 해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애 숙제인데 뭐 이거를 좀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자기 이름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세월호 같이 이런 거 민감한 거는 여기다 올리면 위험해요. 그런 거 하면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흡연에 대해서 뭐 실내 흡연 뭐 아니면 야외 흡연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거. 그런 건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지나간 사람한테 그 설문지 좀 해주세요라고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인터넷상에다 아빠가 대신 해주는 거예요. 애들보다는 아빠가 또 페이스북 친구들이 있을 테니까. 그럼 거기 계신 분들이 거기 있는 걸 보고 클릭을 하면 자동으로 응답에 뭐 30명이 응답했다, 50명이 응답했다고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자동으로 통계가 쫙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 인쇄해서 가져가면 되죠. 그러면 거의 뭐 질문은 학교에서 학생이 만들어 줬을 테고 아빠는 이렇게 질문을 하고 싶은데 그럼 아빠가 여기다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럼 응답 나오고. 네? 어떻게 올리냐고요? 자, 페이스북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페이스북 여기 있네요. 그렇죠? 여기는 또 인증받으라고 나오겠죠? 저번처럼. 그러면은 이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인증을 받아야 돼요. 제가 여기다 그냥 페이스북에 아이디는 그냥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고 비밀번호만 넣으니까 로그인 되던데요. 저는 2차 인증을 하게끔 해놨어요. 아, 그래서 예를 들어 저장 안 함 누르면은요, 네. 이 컴퓨터는 계속해서 브라우저 저장을 누르면
이 컴퓨터는 그 다음에 그냥 비밀번호만 누르면 로그인이 되는데 안 하겠다라는 거죠. 매번 하겠다 이거죠. 자, 그럼 여기다 글 쓸 거 아닙니까? 예. 요 질문에 대한 주소 있죠? 보내기 누르면 링크 있잖아요. 그렇죠? 예,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가 여기다가 주소를 이렇게 붙여 놓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게시를 하면 그걸 클릭해 볼 거 아닙니까? 얘를 클릭하든지 클릭을 하면 그분들이 참여하시는 거죠.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블로그도 이렇게 하시면 되고 카페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며칠까지만 설문을 받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되죠. 그러면 자기 인맥이 있잖아. 페이스북에 뭐 친구들이 있고 그 다음에 뭐 전자우편으로 뭐 보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문자로도 보낼 수 있거든. 문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강사라는 거 아니까 교육생분들한테 간단한 설문 하나 부탁드릴게요 라고 해서 보내면은 그분들이 안 하시는 분도 있고 하시는 분도 있겠지. 그러면 뭐 거기에 뭐 자기 이름이 뭐냐 생년월일이 뭐냐 안 물어봤잖아. 그러니까는 간단한 설문 같은 거는 참여해 주시거든요. 그럼 자동으로 여기에 응답에 쫙 뜨거든. 몇 명이 응답을 했는지. 선생님 그러면은 그 페이스북에 네. 친구랑 맺은 사람한테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렇죠? 가는 게 아니고요. 이 글을 친구들이 와서 봐야죠. 봐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제가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여기 지금 요거는 제가 게시를 누르고요. 여기 보시면 제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여기 친구들한테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름들 여기 이름들이 있는데 이분들한테 문자를 보내면 돼. 여기서 메시지 보내면 돼. 여기서 보내가지고 이렇게 좀 요청합니다 하면 그분들이 뭐 오케이 하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겠지. 그거 보고 그냥 예. 그냥 들어오는 그리고 딱 들어가서 봤더니 이 설문이 좀 난해하고 위험한 내용도 있는 것 같아. 그럼 그분들 안 하시겠죠, 당연히. 이건 삭제할게요. 근데 그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내 메일을 아는데 페이스북으로 이렇게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 페이스북으로요? 네. 그런 경우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아니고, 아니 저 학원에서 이제 알게 된 사람인데 예, 제 메일을 아는데 예, 이제 페이스북에 물론 메일하고 연결은 돼 있지만 예. 메일을 그냥 직접 왔으면 되는데 그냥 페이스북 올려가지고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메일을 클릭하면 일단 뜨죠. 페이스북에서 왔다라는 게. 그거는 제가 그 페이스북을 잘 안 써가지고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도 특별히. 그러니까 그때 그 선생님이 저 페이스북을 이제 강제로 가야 자, 그러면 네이버에도 있어요. 네이버를 한번 볼게요. 구글이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네이버로 가볼게요. 네이버 포털에 가서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이버 더보기로 가서 크라우드, 네이버 크라우드, 제 얼굴이 막 뜨네요. 어이, 무서운 얼굴이 막 뜨네. 문서? 그 문서만 보는 거고. 동영상? 동영상만 보는 거죠? 예. 크라우드 누르면 크라우드 뜨고.
크라우드에서 작업이 되는 게 아니고요. 여기 보시면 뭐 다시 네이버 초기 화면으로 가셔도 되고 여기 더보기라고 있어요. 더보기 가시면 여기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오피스. 네이버 오피스. 자, 네이버 초기 화면에서 네이버 오피스. 네이버 크라우드에 가면 네이버 오피스. 아, 왜 못 찾아? 크라우드에 가서 다시 한번 찾아보죠. 여기 연동하는 게 있을 텐데. 크라우드 있어요? 예? 어디서? 더보기 더보기 하면 여기 있는데 오피스. 여기 있어요. 여기 구름 옆에 구름이 크라우드니까 구름 옆에 보시면 오피스라고 있습니다. 예전엔 크라우드에서 직접 다 화면이 보였는데 뭐가 변경이 다 돼가지고요. 새로 바뀌어. 오피스 들어가시면 이렇게 나오죠. 이것도 어차피 크라우드에 저장되는 건데 그렇죠. 워드 아래 안 그리고 슬라이드 파워포인트고 엑셀이고 이런 건데 폼이라고 있어요. 폼 누르셔가지고 설문조사 이런 거 있죠. 설문조사 서술형 설문 뭐 설문조사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조합형 설문 표형 설문 선호도 설문. 선호도형 설문은 뭐예요? 1에서 5까지 뭐 최고 아니면 최저 뭐 이런 거 따지는 거 있었죠. 그런 건데 조합형이 낫겠죠? 아니면 뭐 새로 만들어도 되지 뭐. 예쁘게 꾸미는 것도 있네. 이런 거 자기소개서 자수서 만드는 것도 있고요. 상담 만드는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걸 이용하면 이런 걸 만들면 이와 비슷하게 작업이 된다는 거니까 편하게 작업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뭐 단일 선택형 한번 눌러볼까요? 단일 선택형을 눌러볼까? 죄송해요. 뭐 이렇게 복잡시려? 네, 닫기 누르고 요거는요. 요거다 이렇게 돼 있네. 이렇게. 근데 저희가 저거 어떨 때 활용해요? 네? 저거 어떨 때 활용해요? 아까 그 설문지 만들 때. 드라이브에서 설문지 설문지 같은 거 만드는 거 있죠? 네. 그런 거 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왜 단체 카톡에서요. 네? 우리가 뭐 단체 카톡에서 네. 모임을 하는데 어떤 젊은 친구가 참석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하고 단답형으로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그게 클릭 참석한다 안 한다 이거? 네, 네. 카톡은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카톡을 안 해봐서. 그래서 그것도 되게 잘하고. 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뭐 내용을 쓰겠죠? 제목은 바꾸시면 되는 거고 여기에다가 응답 설정이니 폼 보내기니 뭐 항목 추가 같은 거 있죠. 항목 추가 눌러가지고 뭐 단일 선택형, 복수 선택형, 목록 선택형, 뭐 주소 입력하기, 연락처 입력하기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를 뭐 선호도 선택하는 거 이런 거? 그럼 얘를 하나 만들면 여기다가 이제 글자를 바꿔야 되겠지. 잠깐만요. 제목 여기다가 제목을 뭐라고 쓸까? 잠깐 어디 갔어? 제목 야. 뭐라고 쓸까? 번호를 쓸까요? 번호를 굳이 안 써도 상관없으면 번호를 지워버리고 우리 센터에서 교육받으신 뭐 우리 센터에서 교육에 참여하신 기간 이렇게 써가지고 여기다가 1년 미만 뭐 이런 거 쓰면 되겠네. 이렇게 기타 추가 누르면 뭐가 되는 거죠? 여기다 뭐라고 쓸까? 6년 이상 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1년에서 3년, 3년에서 6년, 뭐 7년에서 10년, 10년 이상 뭐 이렇게 하면 되고. 근데 센터에서 10년 이상씩 공부하시면 그렇지? 근데 저거는 양식이 다 뜨는 거예요. 네이버는. 아니요. 여기에 지금 항목이 뭐냐면 네. 자 이제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제가 하나 만들려고 한 거예요 지금. 네. 자 잠깐만요. 항목 추가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요 항목 추가를 눌러서
여기다 항목을 이제 집어넣는 건데 이거를 바꾸시면 돼요. 이거 여기서 클릭하셔가지고 뭐 단일 선택형 단일 선택형은 뭐죠? 귀하의 학력을 입력하십시오. 여러 개 중에 하나. 귀하의 취미를 말씀해 주십시오. 선택하세요. 그 뭐 여러 개 선택 이런 거. 목록형은 여러 개 중에 하나 쭉 골라서 쓰는 거. 우리 이제 글꼴 선택하는 거 보면 목록이 쭉 펼쳐지잖아요. 뭐 그렇게 하는 거. 선호도는 아까 1, 2, 3, 4, 5 중에 제일 잘했음, 아주 못했음, 뭐 고르는 거. 이런 식으로 주관식은 뭐 직접 내가 쓰는 거고. 예, 서술형 이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만드시면 돼요. 만들고 나서 테마를 설정하면 예쁘게 이런 거 이렇게 책갈피 같은 거 모양을 만들면 여기에 책갈피 같은 모양이 이제 생긴다고. 미리 보기 눌러보면은요, 크라우드에 괄호 열고 연습 저자 미리 보기. 아니 아까 구글에서는요 설문지 만들 때 저희가 이렇게 다 글을 입력해서 만들었잖아요. 예, 그것도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얘는 바로바로 그냥 떠나봐야 저런 양식. 아니요, 설문지도 보면 선생님 만드신 거예요. 설문지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고요. 네. 설문지를 만드는 거고, 지금 네이버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요, 기존에 있는 샘플을 가지고 하나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지운 건데 새로 만들려면 이제 여기다 상목 추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뜬다는 거지. 그럼 이 주소를 아까 어디 갔어? 이거 오피스 아까 설문 주소 이거 있잖아요. 얘를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공유를 해야 되겠죠. 상대편한테도 주소를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뭐냐? URL로 이거는 편집으로 돌아가서 폼 보내기도 있죠? 폼 보내기를 해야지. URL로 보내기, 블로그로 보내기, 메일로 보내기. 그냥 네이버는 자기 블로그가 있으니까 이 설문조사를 제 블로그로 직접 보낼 수가 있죠. URL로 보내기 하면 이 URL 있잖아요. 복사된 거 있으니까 여기 와서 붙여넣기 하면 요 주소가 들어간다는 거죠. 요 주소가 가는 거니까 이거를 뭐 어디다 카페에다 집어넣든 어디다 넣든 간에 아니면 이걸 문자로 보내도 되고, 그러면 그 문자를 받으신 분들이 터치해 가지고 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는 거죠. 근데 응답 결과를 보시면 결과를 이제 여기 뭐 셀로 보내기 해가지고 엑셀에서 결과를 보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보시다시피 요거 만족도 조사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을 하면 얘가 이제 결과가 보일 거라고. 아까는 편집 모드로 들어갔으니까 얘를 고치는 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제 결과가 보일 거라고. 이렇게 지금은 응답한 사람이 한 명도 없잖아요. 제가 이걸 편집 돌아가기 누르면 아까 그 편집 창으로 간다는 얘기고. 자, 그러면 이런 주소를 아까 만든 이 주소를 어디 갔어? 이 주소를 그냥 알릴 거냐 아니면 QR코드로 만들어서 알릴 거냐 하는 거죠.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명함에다가 QR코드를 새겨가지고 뿌리는 거야. 설문조사를 하는데 뭐 명함 아니더라도 그냥 종이에다가 그 QR코드를 이 프린터로 인쇄해서 하나씩 나눠드리는 거지.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그 QR코드를 찍어가지고 설문에 참여해주세요 그러면 좋다고. 화면에 어디 가서 보세요 라고 하면 싫어하니까 그냥 종이를 드리면 되지. 그러면 네이버에 가서요, QR이라고 검색해 보시면, 여기다 QR이라고 검색해 보시면은 네이버 QR코드 만들기가 나와요. 네이버 QR코드 만들기가 나온다고. 여기 퀵 리스폰스의 줄임말입니다. 퀵 리스폰스, 빠르게 응답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코드라고 하는 거의 단점이, 우리 책에도 바코드가 뒤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책의 가격이 얼마고 책 내용이 제목이 뭐고 이것밖에는 없어요. 이거에 대한 뭔가 좀 세밀한 정보를 여기다 넣어주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QR코드를 이제 우리가 등록을 만들면은 여기에는 별의별 걸 다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약 8,000자까지 저장이 돼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 이 문양이 너무 작아지죠.
너무 작아지니까 그걸 또 작게 인쇄해주면 오작동을 할 수는 있죠. 그래서 그 책만 이렇게 만들면 좋은데 또 이제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겠고. 자, 나만의 QR코드 만들게 들어가시면 되고요. QR코드를 만드는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그냥 아까 URL 있었잖아요. URL. 요거만 내가 만들 거냐, 아니면 내 명함을 만들 거냐, 내 홈페이지를 아예 만들 거냐. 예,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여기다. 그럼 일단 코드 제목은 먼저 써야 돼요. 아까 설문지였었잖아요. 설문지. 설문지 가로 열고 연습. 자, 빨갛게 테두리를 두를 거냐, 검게 테두리를 두를 거냐, 이런 거. 아니면 뭐 이렇게 모양새를 만들 거냐 하는 건데, 이런 모양새 만들어도 되고요. 이 모양새는 내가 디자인해도 돼요. 마음대로. 사용자 지정에 가시면은 여기다가 그림을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내 그림을 집어넣을 수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제 손이 있었죠. 손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손을 집어넣으면은 이렇게 손바닥이 이렇게 뒤에 들어가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요. 대신에 중요한 건 뭐예요? 손바닥이 안 보이지, 손가락만 보이잖아. 이거 재밌게 디자인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동서남북에 여기다 이렇게 뭐 문짝 같은 걸 만들어서, 이것 중에 디자인 중에 가장 재밌었던 게 예전에 책으로도 나왔었어요. 자동차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그림이 있었어요. 요 QR코드 사이로 자동차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장면이 있었어요. 그걸 이제 자동차 회사에서 디자인해갖고 만든 거예요. 예. 기본용으로 하시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거고요. 자, 비공개할 건지 비공개 안 하면 그냥 공개되는 겁니다. 예. 자, 다음 단계 누르시면은 여기다가 링크로만 쓸 건지, 링크 쓰면 뭐예요? 아까 이 주소 있었죠? 이 주소 여기다 이렇게 쓰셔도 돼. 호스트. 아까 제 홈페이지 host.new21.net 이렇게 직접 제 홈페이지 주소를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이 흔히 말하는 링크를 거는 거. 아까 여기에 공지사항에 훈장 서신에 나와 있는 요 링크, 이거를 QR코드로 들어가면 요 링크로만 가는 거예요. 이렇게 링크만 연결할 건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정보를 직접 다 담을 건지. 예를 들어 여기는 저는 아무개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쓰는 거지. 그럼 내 명함처럼 만드는 거야. 내 명함처럼. 우리 가게는 꽃가게인데 주소가 어떻게 되고 위치가 어떻게 되고 연락처가 어떻게 되고 여기다 쭉 쭈글쭈글 쓰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그럼 꽃가게 미니 홈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명함에다가 QR코드 인쇄해서 뭐 예쁘다 꽃집 뭐 이렇게 해갖고 명함을 돌리면 되죠. 그러면 그 QR코드를 촬영해서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럼 꽃집 홈페이지가 간단하게 나오는 거지. 굳이 돈 들여서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 필요 없잖아.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그럼 댓글 기능을 여기다 넣어줄 것 같으면 댓글을 달 수 있게끔 넣어주면은 사람들이 와서 뭐 어쩌고 저쩌고 댓글을 달 수 있겠죠. 예. 대부분은 이제 링크로만 쓰니까 링크는 제 홈페이지로만 일단 해놓고 미리 보기 누르면 이렇게 떠요.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QR코드 들어왔죠? 이 그림을 촬영을 해서 들어온 홈페이지 내용이 이거다라는 뜻입니다. 예. 자, 이제 작성 완료를 누르면 요거예요. 요거. 그럼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갖고 오셔가지고 요거를 한번 촬영해 보세요. 네이버 앱 있죠. 네이버 앱. 네이버 앱을 실행하셔가지고 요거는 아까 QR코드 내용을 바꿨어요. 이제 실제 설문지로 들어가게끔 해놨어요. 제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멀티미디어 자료실인가요? 예,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오시면은요, QR코드에 관한 설명서라고 있습니다. 1번. 요 QR코드.pdf 파일이 있거든요. 이거예요, 이거. 멀티미디어 자료실에 오시면 제일 밑에 있는 1번. 걔가 이 책이에요, 이거 책. 아, 네. QR코드 책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거를 이렇게 보시면은, 요거 보세요. 바코드, 이거잖아요. 바코드를, QR코드로 만들었는데, 이거 보세요. 이만한 정보를 집어넣을 수가 있다고. 이렇게 길쭉한 바코드를 이렇게 조그만 QR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QR은 귀퉁이 어디 찢겨 나가도 인식을 해요. 여기에 뭐 스마트폰에 관한 것도 몇 개 실어 놓으셨네요. 응? 스마트폰은 배경 그림 뭐 그런 예. 공부하라고. 지금 이분은 이필구라고 하는 분인데, 네. 이분도 뭐 글을 한 소절 쓰셨나봐요. 그러면 이거를 QR코드로 만약에 검색을 해보면, 삑 하고 이렇게, 뭔지 몰라도 연결이 되는데, 연결은, 링크는 걸렸는데, 내용은 없네요. 아, 링크나우로 연결돼 있구나, 이분은. 이분은 또 뭔가 볼까요? 예, 포스가 삭제됐대. 이 책이 이게 오래돼서 요거 이게 성균관 스캔들이라고 하는 드라마 있었죠? 네. 그 QR이에요. 없어졌대. 성균관 스캔들 없어. 제가 저 위치 딱 넣고 싶어요. 어떻게? 지금 어떤 문장이 있으면 문장 중간에 딱 있잖아요. 예. 그걸 그 위치에 넣고 싶으면 어떻게 넣는 거예요? 그냥 QR은 그냥 이것만 여기 요 모양이 QR이잖아요. 여기다 그냥 갖다 대기만 하면 지가 알아서 인식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어떤 걸 만들었어요. 네. QR을 만들었어요. 지금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예. 그 만든 걸 저렇게 문서에 어떤 위치에 딱 갖다 놓고 싶어요. 그러면 그건 뭐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아까 어떤 거였더라? 요거. 얘를 프린트 스크린 키, Alt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면 요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림판에 가서 붙여넣기를 누르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제 요거를 요렇게 해서 쓰는 거죠. 선택해가지고 잠깐만.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면 이제 제 QR만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저장하셔가지고 그거를 포토샵이나 뭐 포토스케이프를 가져와서 거기다 이제 편집하셔야지 뭐. 선생님, 예. 선생님 멀티미디어 자료실에서요. 예. 제가 사진 관련 강좌가 있어서 예. 열었는데요. 근데 선생님이 이거 다 이렇게 압축을 시켜놔서 이거 어떻게 어디에 해요? 있어요? 그게 몇 번 자료죠? 사진 촬영하고 그 블로그 활용반이라고요. 사진 촬영 저 위에 사진을 찍었군. 멀티미디어 자료실 저기 42번 42번? 사진 관련 예, 이거. 예, 쌤 그거 클릭하시면 그 요거잖아요. 들어가면 포토에도 이거죠? 네 강좌 목록이 있는데 나 집 처리를 해놔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이거를 저장하시면 돼요. 그렇게 나오거든요. 네, 그럼 얘를 저장하셔야 된다고. 아, 그럼 이 안에 이런 게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저장해서 제가 볼 수 예, 있는.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 보셨던 이 자료가 예. 이게 어디 있는 거냐면 제 드라이브에 있는 거예요. 드라이브에. 예,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여기 있는 거를 여러분한테 공개를 하려니까는 공개하는 방법이 뭐다? 링크를 거는 수밖에 없죠. 근데 여기 지금 j.mp 포토 에듀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주소를 줄이는 거잖아요. 회원가입해서 제가 원하는 대로 포토 에듀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면 본래는 포토 에듀가 아니라 뭐야? 긴 거 이건데 너무 길잖아. 그래서 줄인 거죠. 선생님 그럼 아까 문자로 보낸다고 했잖아요. 예. 문자로 보내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자로요? 자, 이 주소를 그것도 그렇고 QR 코드도 그렇고 아까 설문지 했던 거 자, 보세요. 이 주소를 제가 선생님한테 문자로 보내볼게요. 그럼 제가 이거를 문자에다 디디 쓸 수는 없잖아. 저걸 보고 언제 써? 그럼 복사하세요. 그럼 여러분 네이버 쓰시죠? 네이버. 네이버 가면 뭐가 있냐면 메모라고 있죠? 네이버 메모 기능이라고 있어요. 메모 아시잖아요. 메모. 그럼 메모에다 붙여놓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 저장할 거예요. 메모 이거예요. 자, 그러면 제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메모 있잖아요. 메모 앱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네이버 메모를 떡하니 누르면 네. 여기 주소가 하나 연결된 게 지금 저장해 놓은 게 있네. 그럼 얘를 눌러가지고 얘를 꾹 눌러가지고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전체를 선택해서 복사를 하겠죠. 복사. 그럼 스마트폰 안에 저장이 됐잖아요. 복사가 됐죠. 그럼 뭐 메시지 문자 보내기에 가서 글쓰기에 들어가서 여기다가 꾹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붙여넣기가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그래갖고 제가 선생님한테 글을 보내면 제가 여기다 쓰겠죠. 요거 한번 터치 하셔가지고 메모 설문 참여해 주세요 라고 쓰겠죠. 그럼 문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응답으로 해서 그거를 아까처럼 다 돼 있잖아요. 응답을 해서 확률도 나오고 다 이렇게 예, 예. 요 그럼 그거는 나만 볼 수 있지만 그렇지. 딴 사람 보는 게 아니죠. 근데 작성한 사람이 보는 거지. 제가 보는데 그거를 상사한테 보고서를 쓰고 싶어요.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얘도 잠깐 보여드릴게요. 아까 여기 응답 요거요. 요걸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예전 형태인데 이거는 불편하게 되어 있구나. 아까 설문 이건 아니고 아까 뭐였더라? 교육수료 이건가요? 예. 응답에 가보면 결과 나와 있죠? 결과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를 가져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져갑니까? 얘는 글자죠? 얘는 그림이죠? 그거 가져가려면 방법이 뭐예요? 화면을 캡처하면 되지. 화면, 이건 그래프니까 이거를 워드로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지금 개별 보기도 있어요. 개별 보기도 이렇게 개별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이제 요약을 하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서 아래한글 실행해서 파워포인트나 뭐 아래한글 실행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래한글 실행해 가지고 작업을 해야지. 얘가 PDF 파일로 저장이 되면 좋은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 만족도 조사 따른 설문 통계 보고서 컨트롤 V. 그러면 이 그림이 떴죠? 그럼 이걸 잘라야지. 불필요한 부분을 이렇게 쓱 잘라야지. 이렇게 이 부분 잘라야지. 그 다음에 얘를 확대해서 보여줘야지. 이렇게. 그래서 여성 남성 50%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것 보고서 쓰고 또 캡처해서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이거 노가다죠. 이거는. 그러면 저 자체를 저만 작성한 사람만 볼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응답 부분은 작성한 사람은 보는데 다른 사람한테도 이 응답 부분을 같이 공유할 수 여기 주소. 그거를 주소를 보내드리면 되지. 똑같잖아. 주소는 똑같이 있으니까 보내기 눌러서 얘도 뭐 하면 돼요. 이 주소를 보내주면은 쓴 사람들도 결과를 볼 수 있는 거지. 요걸 들어가면은 이거는 내가 설문이고 그거 결과는 아까 그거였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결과도 보실 수 있게끔 하면 되죠.
다 주소를 보내드리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걸 공개할 거냐 아니면 아는 사람한테 전자표를 보낼 거냐 하는 거는 본인이 이제 판단하시는 거고. 아까 컨트롤 V는 알겠는데요. 앞에 그거를 붙이기 전에 그거 뭐야 캡처할 때는 아까 뭐라 그랬어요? 무슨 프린트기? 응? 무슨 프린트키? 프린트 스크린 키 프린트 스크린 키가 어디 있어요? 여기요. F12번 오른쪽에. F12번 오른쪽에 보면 프린트 스크린이라고 있잖아요. 그게 원래는 뭐냐면은요. 네, 도스 시절에는 네, 화면상 있잖아요. 요 화면. 예, 예. 이거를 딱 누르는 순간 요 화면이 프린터로 쫙 찍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는 아래 한글에 가서 결과를 여기 와서 지금 Alt키 눌렀다 띄고 여기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인쇄하는 기능이 있나요? 인쇄 있네. 인쇄 누르면 인쇄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럼 인쇄가 나왔잖아요. 그럼 이 인쇄를 어떻게 조정하냐면은 프린터를 변경을 해요. 뭐로 변경하면 좋을까? PDF로 저장하면 PDF로도 들어가죠. 그럼 얘가 PDF로 들어가는 거야. 설문 자체가. 예. 그 다음에 이제 응답을 찍고 응답을 이제 프린트 누르면 어떻게 돼? 인쇄를 누르면 얘가 이제 응답이 이렇게 프린터로 나가는 거죠. 그럼 여기서 PDF로 저장하면 PDF로 저장한다든지 아래 한글로 저장하는 기능은 없어요. 네, PDF로 저장하면 PDF는요 또 MS 워드에서 들어와서 편집할 수 있어요. PDF 파일은 MS 워드로 불러와서 MS 워드에서 여기 보시면 저 위에 제목이니 구질구질 보기 싫잖아. 그리고 편집할 수가 있다고 MS 워드로. 아까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렸잖아. 프린트 스크린 키 눌러서 캡처를 해가지고 아래 한글로 가져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 얘를 PDF로 저장하고 결과를 MS 워드로 다시 불러와가지고 MS 워드에서 편집하면 돼요. PDF로 수정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럼요. PDF로 저장된 거를 편집하는 기능이 예를 들면 PDF를 제작한 사람이 못 건들게 막으면 못 건드려요. 근데 이거는 뭐 금지 규정이 없잖아요. 지금 제가 만들었는데 뭐 얘를 뭐 인쇄를 못하게 막거나 편집을 못하게 막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PDF로 저장해가지고 한컴 오피스 네오라고 있어요. 한컴 오피스 네오 2016 버전. 아까 좀 전에 보시는 아래 한글 2010이잖아요. 얘는 PDF 편집을 못합니다. 예. 자, 여기다 뭐 PDF 파일로 저장하는 거는 다 가능해요. 다 가능합니다. 왜? 우리가 프린터로 명령을 걸 때 여기에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다 있어요. 지금 사용하는 모든 프로그램에 다 있습니다. PDF로 저장하는 기능이. 그럼 이렇게 저장한 거를 MS 워드 MS 워드나 또는 한컴 오피스 네오라고 있어요. 네오. 새로 나온 버전이에요. 2016 버전. 이거로 편집 가능해요. 그러면은 편집 못하게 하려면 PDF 파일 저장할 때 PDF 저장할 때는 거기서는 옵션이 없고요. 네. 옵션이 없으니까는 본래 PDF라고 하는 것이 아크로벳 편집기가 따로 있어요. 아도비사에서 만든 동이 비싼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는 막 꾸밀 수가 있어요. 이래저래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작업하는 이 문서, 지금 이 문서도 파일에 가서 페이지 인쇄 그래가지고 이 PDF로 여기 보시면 뭐 한컴 소프트 PDF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인쇄를 눌러버리면 이 내용이 PDF로 저장되는 거예요. 이렇게. 원래 처음에 PDF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장을 할 때 내가 작성한 거를 다른 사람이 수정을 못하게끔 PDF로 저장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도사들이 돼가지고 다 건들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PDF를 만들 때 아래 한글도 그래요. 여러분들 아래 한글 있잖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아래 한글에서 제가 글을 작성을 했어요. 그래서 얘를 저장을 하는데 그럼 아래 한글 있는 사람은 다 뜯어 고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PDF도 마찬가지. 그럼 여기에서 보안 설정을 해요. 보안 설정을 해.
배포용 문서라는 걸 만들어요. 배포용 문서를 만드는데, 자, 쓰기 암호를 제가 1, 2, 3, 4, 5, 1, 2, 3, 4, 5 맞췄어요. 그러면 인쇄 제한, 복사 제한이니까 이 파일은 인쇄도 못하고 블럭 잡아서 복사도 못해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예요. 근데 인쇄는 가능하게 해주자 그럼 풀어주면 되고. 뭐 그렇게 나간 문서는 변경을 못한다. 못해요. 이 암호를 깨트리지 않는 이상은 못 건드려요. 어차피 그 MS 워드로 열 수는 있잖아요. 그거. 근데 이렇게 작업한 거는요, MS 워드로 열어서 편집을 못해요. 암호를 걸어놓으면. 편집을 못. 예, 그건 뭐, 암호를 걸어놨는데 편집할 수 있으면 뭐, 노벨 평화상 받게? 그럴 거 아닙니까? 못 걸어요. 그럼 못 건드려요. 근데 조금 전에 이 작업한 거는, 이 결과는 지금 PDF 파일로 저장을 하는데, 패스워드 걸어놓은 게 아니잖아요. 보안 설정해 놓은 게 아니니까, 일단 저장해 놓은 걸 MS 워드로 불러와서 PDF 파일을 편집을 해가지고 MS 워드 상에서 보기 좋게 잘 만들고, 아니면 한컴 네오라고 하는 걸 새로 뭐 구매를 하시든 100일간 무료로 쓸 수가 있거든요. 100일간. 그럼 그거를 다운로드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편집을 해가지고 아래 한글로 전환시키면 되죠. 변환을 다시 하면. 그럼 아래 한글용으로 만들어 줄겠죠. 그러니까는 척 하면 탁 이거는 아니야. 좀 지나면 다 풀 수. 그러니까 내가 다 고생을 해야 돼. 육체노동을 해야 돼. 손품을 팔고 다 고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저희가 공부하러 가면 강사님의 그 파일을 갖고 싶어서 달라고 해요. 네. 그러면 주세요. PDF 파일. 이게 PPT를 떼어놓은 거를 PDF 파일로 보내주신다고요. 근데 컴퓨터 잘하는 다른 분은 그거 저는 그냥 딸한테 인쇄해달라 그러는데, 근데 컴퓨터 잘하시는 분은요, 그거를 다 아래 한글로 작성을 해서 인쇄를 하는데 그 차이가 뭐예요? 아래 한글이 자체가 편하니까 아래 한글에서 작업을 하는 거겠죠, 뭐 자기는. 근데 PDF 파일을 아래 한글로 굳이 못 바꾸잖아요. 그게 이제 복사해서 붙여넣기 가능하면 복사해서 붙이면 되는데, 네. 이거예요. 아까 내 문서에 어디였더라? 스마트워크 이거잖아요. PDF. 그럼 보세요. PDF 파일에서 열리나 안 열리나 보세요. 에러가 났네? 뭐 에러가 났죠. 그렇죠. 자, 그럼 만약 이름 문서 하고 있다고 가정해볼까? 이거. 그럼 얘를 제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양이 많잖아요. 그러면 전체 선택해갖고 복사해가지고 아래 한글에 와가지고 컨트롤 V 누르면 이게 이 글자만 나는데, 그럼 이거는 이렇게 해서 복사를 해서 아래 한글에 와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하면 어떻게 돼요? 그럼 들어왔네? 이렇게 노가다로 해야 돼. 근데 왜 아래 한글로 왜 만들까? 그냥 얘를 갖고 쓰면 되는데 보니까 여백이 너무 많아. 그 종이 인쇄. 이걸 인쇄하려니까 한 20장 찍힐 것 같아. 그래서 아래 한글에 가져가서 여백 줄여갖고 하면 10장이면 인쇄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이걸 편집하는 거죠. 근데 이 글을 쓴 사람이 막아놓으면 어떻게 돼? 못해. 그건 방법이 없어요. 막아놓은 걸 어떻게 해? 그거는 저작권 침해지 사실은. 대놓고 침해하는 거잖아. 그러니까는 대부분은 강사님들이 이 PDF 파일 교환을 달라 그러면 안 줄라 그러죠. 자기 정보가 나가는 거잖아. 안 줄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달라 그러면 드리는데 어떻게 한다? 아까 아래 한글에서 보안을 설정해 가지고 그러고 드려. 그럼 그분이 보시기만 하는 거지. 뭐 복사도 안 되고 인쇄도 안 되고. 그럼 인쇄할 수 있게끔 달라 그러면 인쇄물은 드리잖아. 근데 파일로 달래. 그럼 의도가 있는 거잖아. 인쇄지 드렸어. 그 다음에 파일도 드렸어. 근데 인쇄를 할 수 있고 편집할 수 있는 파일을 달래. 그러면 내 거를 다 달라는 거잖아. 그럼 안 되지. 그러면 그 프린트 명령도 안 된다는 거죠. 강사들이 싫어해요. 그래서 그렇죠. 대학 교수님들은 어차피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PDF 파일로 PPT 파일로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제공을 하거든요. 그럼 그거를 보는 이유는 교과서에 있는 막 많은 거를 교수님이 정리해 줬으니까 그냥 학생 차원에서 보는 건데, 이런 강의하는 강사들의 자료들은
이게 자기 밥줄이거든. 근데 밥줄 근원을 달라고 하니까 싫어하지. 선생님 파일 좀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기분 나빠하시면 안 된다고요. 주시면 땡큐지만 안 주시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면 저 아래 한글은 이런 게 보안 기능이 있는데 예. 엑셀이나 워드는 없어요? MS 워드도 있을 거예요. 패스워드 걸고 하는 기능 다 있고 그러던데 엑셀에는 뭐 보안 설정하는 게 다 있어요. 파워포인트도 있고 다 있을 거예요. 이렇게 감추는 거는 있는데 자체를 갖다가 그러니까는 뭐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는 참고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해야죠. 예. 그러니까 이런 데서는 이제 편집이 가능하다. 편집이 가능하다 이런 건데 아무래도 편집하려면 척 안 되더라고. 저도 제가 이제 PDF로 만든 파일을 가져왔는데 기본적으로 그냥 이렇게 글 쓰고 그림 가져오고 글 쓰고 그림 가져온 거는 PDF로 잘 돼요. 아래 한글로 잘 변환이 되더라고. 근데 막 그림이 여기 있고 글씨가 이쪽에 막 섞여 있는 거 막 이렇게 그런 거는 편집을 불러오게 하면 뒤죽박죽 막 섞이더라고. 스캔해서 쓰는 수밖에 없어요. 네. 스캔해서 잡아. 이렇게 스캔을 해가지고 OCR 기능 좋은 거로 하면 이 서류가 문서로 저장되거든요. 이게 글자로 다 파일로 저장되거든. 그게 OCR이라 그래요. OCR. OCR도 스캐너에 좋아야 되고 근데 책 한 권 스캔하려고 그러면요. 보세요. 이렇게 올려놓고 꾹 눌러줘야죠. 붕 떠 있으면 안 됩니다. 꾹 누르려면 책 휘어지죠? 저 책 휘어지는 거 싫어하거든. 제가 이거 스캔하려고 책을 가져온 건데 어떻게 스캔할 거냐면요. 책이 붙어 있잖아요. 자를 겁니다. 제본을 잘라낼 거예요. 그럼 낱장으로 떨어지죠? 낱장으로 떨어지면 그때 제 스캐너에다 스캔을 할 거예요. 보통 저 복합기에 있는 스캐너를 가지고 네, 이건 편판 스캐너라고 하는 거죠. 예. OCR 프로그램을 쓰는 게 낫습니까? 그렇잖아. OCR 아니 그 스캐너 자체가 좀 좋아야 됩니다. 스캐너도 좋아야 돼. OCR 비싸요. 기본 제공해주는 OCR은 기능이 약해요. 근데 그 조사해 보면 한 20만 원 정도도 있더라고요. 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보통 OCR이 8짜리예요. 8짜리 금액이 7짜리에서 8짜리. 좋은 거는. 그러면 이제 이런 서류들 있잖아요. 이런 서류들을 어떻게 입력하냐면 여러분 스캐너로 스캔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이거 한 페이지 스캔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죠? 근데 서류들 있잖아. 서류들을 스캔하는데 그 광파일 스캔이라고 예전에 스캐너를 봤는데요. 종이를 이렇게 싸놔요. 양면으로 된 서류를 이렇게 싸놓으면 얘가 슉슉슉 지나가요. 스캐너로 막 들어가요. 그럼 그거를 다 텍스트로 바꿔서 저쪽에 파일로 착 저장합니다. 이만큼 싸놓으면 그냥 순식간에 저장이 돼요. 근데 그런 거는 기계도 비싸지만 프로그램도 비싸요. 그런 건 8짜리. 금액이. 감이 안 오네. 8짜리라는 얼마나 1000만 원 이상. 보통 포토샵이 7짜리거든요. 포토샵 단품은 한 50만 원, 60만 원 하고요. 포토샵 그 패키지 7짜리예요. 150에서 한 300까지 가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실은 하라 그래도 못 하잖아. 그런 장비도 없고 프로그램도 없고. 하여튼 간에 뭐 이래저래 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시고 나서 결과가 나와야 통계가 나와야 그거를 가지고 뭐 PDF로 만들든 말든 그건 나중 문제고 아직 설문을 안 만들었는데 결과를 어떻게 출력하지 이거 고민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음 주에 수업 내용은 이제 종강이니까 이제 마무리 못했던 거 다 마무리 짓고요. 우리가 책에 있는 내용은 제가 많이 설명을 못 드렸는데 책에 있는 것까지 좀 설명드리면서 다음 시간에 해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